더 하면은 큰일 나겠죠. 자,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는 세대가 됐어요. 인공지능이 뭐냐? 우리의 하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도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앞으로 세상은 클라우드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서 인공지능으로 요리하면은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모델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는 패스트 패션으로서 패션 트렌드를 잘 예측해야지 재고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라의 패션 예측, 넷플릭스가 당신이 어떤 동영상을 좋아할 것인가 맞춤 추천, 그리고 아마존의 예측 배송, 그리고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 예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요런 패턴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인공지능이란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제 지도학생 한 명이 반도체 공장에 있으면서 품질 레포트를 맨날 쓰느라고 남들 퇴근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품질 보고서를 써서 부장님한테, 이사님한테, 사장님한테 보고서 쓰고 퇴근해야 되니까 얼마나 늦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는 일찍 퇴근합니다. 보고서는 누가 쓰느냐? 인공지능이 쓰죠. 이 친구가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공부해가지고 3달 만에 그 논문을 쓰고 이제는 보고서를 로봇이 써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쓴 것이 바로 요 텐서플로우예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려우냐? A4 용지 2장쯤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 비유하면은 엑셀을 잘 쓰는, 엑셀의 매크로 정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구글이란 친구가 2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지금은 공짜입니다. 무지하게 돈을 내. 그러면은 큰일 나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 무료 공개를 했고 IBM이 싸게 공개하고 페이스북은 하드웨어까지 공개하고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은 주요한 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뿐이죠. 자, 이래서 우리는 데이터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알파고가 왔다 간 지가 1년 3개월이 됐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인공지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업이 다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규제입니다. 규제. 자, 규제를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시 보더라도 현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상으로 데이터를 올려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클라우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2%가 안 돼요. 한국은 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못 올리게 돼 있어서 금융 데이터도 못 올리고 헬스케어 데이터도 못 올리고 교육 데이터도 못 올리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러한 규제를 계속 대한민국이 끌고 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고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안 되던 사업들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우리가 투자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맞춤을 하는데 이 단계마다 규제들이 데이터 수집 규제, 저장 규제, 인공지능 융합 규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산업을 놓고 보면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그거는 라이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해, 엔비디아가 어때 이런 얘기하지만은 실제 상업적 측면에서 볼 때 기술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패키지, 애드온 패키지도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기 있는 데이터 수집, 저장, 가치 창출, 최적화에 관한 국가의 규제들입니다. 이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해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드론, 자율주행차, 핀텍, 사물인터넷, 주요 4차 산업 중국에 다 뒤졌습니다. 뒤진 이유가 규제 때문일까요? 기술 때문일까요? 규제입니다. 규제. 기술은요, 우리가 핀텍에 대해서 중국 알리바바보다 우리가 6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가 10년 먼저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닙니다. 규제입니다. 자,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갈 거냐를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 전 세계 몇인지 아세요? 세계경제포럼 발표는 80입니다. 80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수준이에요.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탄자니아 사람들이 우리는 길거리에서 꼬치를 사 먹고 휴대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안 된다면서 이게 웃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탄자니아는 그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규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12기술이 4단계로 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1단계 혁명 이후에 경제사회혁명이란 2단계, 인문의 혁명이란 3단계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란 책에 자세히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1차 기술혁명에 이어서 경제사회, 인문의 혁명이 다가오는데,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밑에 두 개는 생략하고 금융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핀텍과 블록체인 문제를 보죠. 자, 금융의 시작은 뭘까요? 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 집사람이 좋아합니다. 모든 집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조폭과 마누라의 공통점이 돈을 뺏는다. 그게 공통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돈의 정의가 뭔가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정의를 잘 못해요. 돈은 교환 가능한 숫자에 신뢰가 있는 게 돈입니다. 숫자와 신뢰가 돈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와 신뢰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미래 돈입니다. 두 번째, 금융이란 뭐냐? 원래 금융은 필요한 사람께 주고받으면 되는데 기간이 안 맞아, 그 금액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기간의 미스매치, 규모의 미스매치, 가치의 미스매치를 버퍼링하기 위해서 금융이 등장하고 여기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즉 우리는 금융이란 뭐냐? 세 가지 요소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 보안, 연결, 요 세 가지 요소예요. 자, 백투 더 베이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금융이 어떻게 기술 4차 산업과 결합하는가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즉 이제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있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연결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단 보안은 돼야 되죠. 보안된 연결 플랫폼이 등장하죠. 그리고 과거에 저 사람이 신용도가 어떻게 돼? 돈 떼먹을 것 같아. 저 회사 투자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가치 분석을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자문사들이 하고 있는 걸 앞으로 누가 하느냐? 빅데이터가 인공지능과 합작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저비용, 실시간, 맞춤형 금융이죠. 자, 지금은 저비용도 아니고 실시간도 아니고 맞춤형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치와 보안과 연결을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뒷받침해 나가는 게 핀텍의 기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즉 핀텍은 보안 연결과 빅데이터 분석의 경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핀텍의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연결이니까 연결을 하는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하고 빅데이터가 등장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두 사람 간의 거래 가치를 분석해서 이율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융이란 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저 사람이 돈을 떼먹을 디폴트 리스크보다 이율을 더 받을 수 있으면 금융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금융이
이제 뭐하고 똑같아졌느냐? 아마존이 등장할 때 바른스앤노블의 책방과 경쟁을 어떻게 했느냐? 바른스앤노블은 책방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은 위치에 갖다 놓은 책은 잘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고, 그리고 모든 책을 진열할 수 없어요. 아마존은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에서 정시를 하니까 무한대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영어로 쓴 책이 2권 있는데 제가 쓴 책 안 팔려요. 그런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아마존은 민주적입니다. 잘 팔리는 책, 못 팔리는 책 검색하면 나오는 시간이 같습니다. 근데 바른스앤노블 가면 안 팔리는 제 책 같은 경우는 아예 전시도 안 해주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80대 20이라는 오프라인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롱테일 법칙이 작용하죠. 저 한두 권 팔리는 책까지 다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래서 이 롱테일에서 승부를 본 거죠. 그래서 바른스앤노블이 파는 책은 싸게 팔고 안 파는 책은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우리 핀텍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 기업금융 대규모 고액자산관리 비실시간을 소규모 실시간 소액자산관리로 대체해 나가는 롱테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알고 있죠. 이제 바른스앤노블이라는 오프라인 서점과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의 승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죠. 예, 바른스앤노블이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오프라인 영역까지, 거대 영역까지 다 들어간 거죠. 기존 금융을 보면 금융의 영역은 크게 두 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안전하고 편리하거나 불편하거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하진 않죠. 다 뭐 이것저것 서류를 갖추고 합니다. 반면에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 캔을 사면서 거기다가 공인인증서 떼주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금융의 영역은 이렇게 있는데 핀텍은 안전하면서 편리한 금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핀텍의 혁명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놈 때문에, 요 공인인증서 때문에 아주 망가졌죠. 지금은 법에선 빠졌습니다. 법에선 빠졌지만, 자, 이래서 이제 핀텍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결제부터 등장합니다. 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증권, 투자, M&A, 납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 분야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핀텍으로 4차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기술이 들어가죠. 우선 결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뭐냐? 결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물건 사고 돈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결제잖아요. 제일 쉬운 겁니다. 돈 송금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한국의 이니시스가 그걸 시작해 90년도에 시작했는데, 이래서 굉장히 쉽지만은 이것이 핀텍의 출발점입니다. 결제를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개개인의 신용도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신용도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가치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이따 알리바바에서 다시 보여드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이 페이먼트를 하는 페이게이트 회사들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실제로 알리바바가 뭘 했느냐? 알리페이를 2004년도에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8%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알리페이가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2007년도가 되니까 알리바바가 뭘 가지게 됐느냐? 중국 8천만 중국 국민들의 신용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고 나서 문제를 삼는 사람, 돈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중국은행이 일주일 걸려서 심사하던 거를 이 친구들은 실시간 심사를 하는데 디폴트 레이트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이래서 대출에서 대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위어바오라는 MMF를 만들면서 이율을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게 되죠. 이러니까 보험, 은행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갑니다. 이 알리바바가 지금 세계 최대의 핀텍 기업으로서 텐센트와 양두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핀텍의 세계적인 리더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왜?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기 때문에 중국이 제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죠.
자, 결제 다음에 송금 환전 문제를 보면은 송금 환전은 결제가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송금은 결제는 물건 사고 돈 보내면 결제고, 송금은 그냥 돈 보내면 송금이죠. 그래서 송금하고 결제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단지 송금의 경우에는 이 신용 기록이 약한 거죠. 환전은 뭐냐? 그거를 외국 돈으로 한번 나누기나 곱하기만 해주면 환전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환전 사례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는 이 환전을 가상 환전을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낼 사람 많이 모아놓고, 미국에서 영국 돈 보낼 사람 많이 모으면 그들끼리 미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에서 영국으로 되죠. 우리가 이걸 환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증권 투자를 보면은 개인 자산 관리와 자산 운영에 있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거 뭐 일일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자산 관리는 지금도 훨씬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트닷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소규모 자산 관리, 그래서 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2만 5천 불 이하의 그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거를 자산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죠. 민트닷컴은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산 관리에 적용이 되죠. 자,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등장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우선 펀딩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은 고금리 시장과 저금리 시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시장이 없어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시장을, 우리가 중금리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가장 간단하죠. 여러 고객들을 나눠서 3%에서 30%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은 디폴트 리스크가 5%야, 저 양반은 8%야.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죠. 바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중금리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이 중금리 시장이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지만, 이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걸 풀기 위한 공개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제기게 되고, 이게 제대로 풀리게 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인터넷 은행, 이래서 우리 핀텍은 소액의 연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액의 빅데이터, 자산 관리를 거쳐서 이제 고액의 온라인 은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금 결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 게임이 끝나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소액 투자, 자산 관리, 온라인 은행, 여기가 지금 진화 중이죠. 그래서 한국도 K뱅크가 지금 문을 열고 있죠. 자, 궁극적으로 온라인 은행과 기존 은행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중국의 사례를 보듯이 무조건 온라인 은행이 이깁니다. 왜냐? 거기는 레가시가 없어요.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금 금리를 0.1% 더 준다. 당연히 글로 가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를 0.1% 낮춰준다. 당연히 글로 가죠. 그래서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승부는 결국 제도의 승부로 갑니다. 자, M&A 문제도 그렇습니다. M&A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는데, 이 M&A 문제는 저 회사를 내가 사고 싶은데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 기업 가치 판단을 해주는 플랫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라이빗 마켓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A 시장에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엑셜, 캠링 같은 머저 같은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M&A 시장이 600조 M&A 시장이 지금 이 핀텍에 의해서 대격변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뭐냐? 현실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게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예측과 맞춤을 해준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에 일어나면 이게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자, 해외 핀텍 기업 사례들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많은 차별화 전략들이 만들어지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얘기를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비교를 하죠. SMTP가 숏 메시지 기술입니다. VoIP가 우리가 음성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기술이죠. 그래서 VoIP 기술로 만든 게 스카이프라는 인터넷 전화, SMTP 기술로 만든 게 Gmail 같은 이메일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선 이해를 하시고,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 신뢰 기술입니다. 자, 우리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당신이 과거 한 거 우리 다 알아. 그러면 신뢰가 생깁니다. 예. 과거 한 걸 모르면 그러면 배째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거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과거의 기록을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겠다. 이게 블록체인의 개념입니다. 이 신뢰 기술 가지고 맨 처음 암호화폐가 등장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 신뢰란 것은 돈만 신뢰가 아니잖아요. 우리 출생기록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 이거 다 신뢰입니다. 누가 함부로 고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기부 등본을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래서 공공기록, 에스토니아는 시민증을 블록체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전자투표 이런 걸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가는데 누가 해킹해가지고 바퀴를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를 뭐로 해결하느냐? 블록체인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거래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모든 신뢰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업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이것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활용이. 자, 공공보안에서는 나스닥은 주식거래소에 블록체인을 도입했고, 한국도 지금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죠. KSM이.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이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 행정부가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공문서를 블록체인으로, 자, 중국도 기금 운영 시 블록체인으로, 러시아도 마찬가지, 싱가포르, 미국 전 세계가 지금 블록체인 혁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 운영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안을 만들고, 그리고 거래 분야도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 거래를 할 때 지금 2에서 4일 걸리는 외환 거래가 리플로 하면은 3 내지 5초 만에 외환 거래가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전 세계 은행 청산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신한은행도 여기 가입하고 있죠. 자, 우리 국내에서도 국민, 하나, 농협, 신한 이런 은행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열두기술이 만드는 혁명은 생산의 혁명입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요. 더 효율적으로. 블록체인은 뭘 만드느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같은 신뢰 기술들은 분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이 만들고 잘 분배하면 좋은 세상이 되죠. 이 양대 기술, 인공지능과 열두기술과 블록체인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양대 기술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혁명으로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